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하면서 파면 후 첫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대선을 2주도 남겨두지 않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번 행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연일 이어지는 국민의힘 단일화 구애에 재차 선을 긋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영화 관람을 했습니다. 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영화였는데요. 어제 관람평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지지자들도 모여들었고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거나 악수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행보를 어떻게 보셨고 행보의 배경도 있었을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에 개입할 거라고 하는 예상은 있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비록 탈당하기는 했지만 결국 윤 전 대통령 자신이 어떤 정치 활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거의 그대로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제 영화 관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왜 민주당이 선거 기간 중인데 불구하고 내란 종식을 외쳐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아마 깨달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런 내란 피의자가 거리를 활보하는 것도 모자라서 영화 관람까지 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오히려 키우는 모습을 판사들이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내란 피의자를 이렇게 석방하게 만든 게 곧 사법부고 판사들이다라는 생각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26일 날 있을 전국 법관 대표회의 때 이런 문제들까지도 판사들이 한번 고려해서 중지를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의힘이 아무리 내란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고 뭔가 일정하게 선을 긋는다 하더라도 결국 그렇지 못할 거라는 거, 그러기 어렵고 결국 어떤 조치들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위장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 이번 윤 전 대통령의 행보를 통해서 좀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행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평론가께서는 정치행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정치행위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행위라는 건 공공성이잖아요. 공익, 그리고 선당,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이런 수식어가 붙습니다만 어저께 영화를 본 건 순전히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겁니다. 정치행위를 하려고 했다면 사실 자신이 이렇게 공적인 어떤 그런 공개 행보를 벌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탈당을 왜 했습니까? 이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탈당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탈당 이후의 행보도 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행보를 보이겠습니까? 저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 지금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도 계속 내란 수괴 혐의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은 대통령까지 된 사람인데 재판에 나가면 사형 또는 무기의 혐의, 그 형을 받을 수 있는 그 혐의의 재판을 계속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계속 자신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왜 계엄을 했을까? 계엄의 정당성을 스스로 계속 부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엄 때 기억하시죠? 뜻밖에도 선관위에 군인을 보낸 거예요. 자신이 3년 동안 단 한 번도 부정선거에 부정자도 입에 올리지 않았던 분이 갑작스럽게 부정선거를 마치 믿는 듯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계엄을 선포한 건 부정선거 때문이다라고 자꾸 자신을 그렇게 주입하는 것이고, 또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아주 똘똘 뭉친 그런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그러면은 굉장히 열광적으로 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의 그 열화와 같은 성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맞이하면서 스스로 느끼면서 나는 계엄의 이유가 바로 부정선거였어라고 스스로 계속 쇠뇌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현실 부정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나를 계속 지지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지극히 공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적인 행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이번 윤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에 후보들의 반응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희가 발언 준비했는데 듣고 나서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영화 보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합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이런 영화 보시면 우리 표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리 하기에는 우리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선거에 이겼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저도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가만히 계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지금 선거 과정 중에서 본인이 하는 모든 행동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네, 후보들의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저마다의 의견을 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그 시스템으로 선거에서 이기지 않았냐. 그래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가 일부 불신을 받는 점이 있다. 그래서 본인이 영화를 보면 표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김문수 후보의 발언은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러니까 같은 한 몸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을 단절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김문수 후보가 아무리 표가 급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란 세력과 손잡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려고 하는 음모론자들과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공당의 대선 후보가 됐잖아요. 근데 부정선거가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번 선거도 부정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어제 영화관에서도 그런 주장들이 나왔고 그 자리에 파면된 자당의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어떤 얘기가 되는 겁니까? 김문수 후보는 뭐하러 이번 선거 출마합니까? 출마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부정선거에 있는 선거인데요. 이거를 끊지 못하면은 나와가지고 선거운동할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부정선거라는 게 예정되어 있는 것인데 나와서 거기서 이기겠다고 주장하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못하고 그거는 그 사람이 한 행위라고 그냥 정치적으로 그냥 개인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진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런 행동들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당장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 이런 방식으로 선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도 사실은 국민들이 창피해야 할 만한 일인데 이 사람이 이것도 모자라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쪽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질서나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을 부정을 못하면 뭐하러 대선 출마 후보로 나와가지고 선거운동을 합니까? 김문수 후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이게 오히려 선거에 저는 굉장히 큰 악영향이 될 것이다. 중도 확장은커녕 보신형 내부에서조차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당 내부 반응도 전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SNS 단체창에서 좀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간곡하게 좀 만류해달라. 좀 자중하면 좋겠다는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고 전해지고 있고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당과 관계없는 분이다.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지 않았겠습니까? 이 국민의힘 내부 반응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런 반응까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당에 탈당했는데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지금 일원으로 이재명 후보를 돕고 있다. 이렇게까지 격한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이 뜻은 뭐겠습니까? 이런 행위 자체가 사실은 이재명 후보를 돕는 그런 행위다라고 지금 여길 정도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격앙된 분위기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명된 이유가 바로 이런 점일 것 같아요. 젊은 정치인으로서 어쨌든 지금까지 이 당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기득권들과 또는 이 부정선거 등등의 계엄을 옹호하는 어떤 세력과 그런 세력과 단절을 하고 이건 우리의 어떤 당의 이미지가 아니다. 그리고 사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탈당도 요구하고 그런 면에서 영화와 관련돼서 후보와 다른 지금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비대위원장의 이 입장은 한계가 있어요. 대통령 후보는 아니잖아요. 대통령 후보는 아니 영화 상관없다라고 하는데 비대위원장은 영화 보는 건 문제다라고 하면 마치 이렇게 보입니다. 굿캅, 배드캅. 한 사람은 굉장히 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한 사람은 문제는 문제 없다. 이렇게 해서 지지자들을 다 양쪽 다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일지는 모르겠으나 이 모든 것들은 어쨌든 후보가 책임져야 될 문제거든요. 비대위원장은 후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의 이런 입장을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후보에게 이야기를 하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엇박자를 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비대위원장이 이런 역할로 임명이 됐구나라고 아마 인식을 하게 될 것 같아서 모든 것들은 다 후보가 총책임을 져고 후보가 절연을 하든 후보가 탈당을 요구하든 후보가 비판을 하든 후보 입에서 앞으로는 나와야 확실하게 절연을 했구나라고 유권자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조금 전에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역할,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으로서의 역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마침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사과를 했어요.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부분을 사과한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게 당의 첫 공식 사과란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일단 검찰이 어쨌든 입장을 좀 내놔야 된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왜 검찰한테 공을 자꾸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동안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면 됐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검찰이 수사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법 도입하자고 하니까 국민의힘이 사사건건 특검법 통과시키는 걸 저지해 왔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겠다고 하는 그 진정성이나 그 발언 자체를 제가 뭐 의미를 폄하하거나 평가절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그 마음의 진정성이 정말 국민들한테 다가가려면은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특검법 찬성합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더 특단의 조치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선거 앞두고 나니까 이건 표가 안 된다고 판단하면 과거에 우리가 많이 봤던 것처럼 선거 때마다가 국민한테 참여하고 국민한테 큰절하고 이거랑 뭐가 달라요? 하나도 다르지 않잖아요.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을 정말 장악력 있게 끌고 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대선 후보하고 지금 전혀 다른 말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후보는 후보대로 가고 비대위원장은 국민들한테 사과 쇼하고 우린 이렇게 바뀔 겁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비대위원장 할 수 있을까요? 당권이 좀 엉뚱한 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제가 볼 땐. 그럼 그냥 선거 기간 동안에 우리 그냥 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국민들한테 사과 쇼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하나도 다르지 않잖아요.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국민의 표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현실을 인식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일정하게 보수진영 내부에서 볼 땐 그동안에 내가 투표하기 싫다고 생각한다거나 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일말의 명분을 줄 수 있는 측면은 있겠고 그것 때문에 저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다수의 국민들한테 동의받을 수 없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그냥 탈당으로 모든 걸 다 끝냈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김건희 여사 수사 더 촉구하고 윤 전 대통령 탈당으로 그냥 모자란다. 아니면 제명을 하든 아니면 그 이상의 조치를 하든 당내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명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를 하든 윤리에 회부를 하든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그래야 진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조치 말씀하셨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과가 진심이면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 받게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이 검찰 돌아가는 걸 보면은 사실은 특검이 답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네, 이제 선거가 12일 남았습니다. 그렇죠. 물론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는 건 지금까지 도이치모터스라든지 기타 뭐 양평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문제를 떠나서 또 다른 의혹들이 지금 계속 양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건진 법사가 또다시 소환이 되고 언론에 그리고 또 무슨 다이아라든지 샤넬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다시 중첩이 돼서 국민들은 이제는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데 공감을 많이들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지요.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사과, 저는 그 사과 자체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당이 사실 지금까지 너무나 이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미온적이거나 그것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떤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근데 선거라는 건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4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당이 스스로 성찰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성찰하고 바꿔나가고 혁신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바꿔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검증받게 하는 그런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검찰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수사를 하고 또 소환을 하고 하느냐. 현재 두 번째 그 소환도 응하지 않고 있어서 검찰이 지금 어떻게 할까를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12일 남았는데 12일 전에 김건희 여사를 특별히 소환하고 또 뭐 수사를 하고 해서 기소를 하는 과정을 꼭 해야만 하느냐라는 건 저는 또 의문입니다. 아까 의문이라기보다는 유보적입니다. 물론 평론가님 말씀처럼 해야 되면 선거랑 상관없이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이후에 해도 충분하다. 그건 이미 국민적 공감대 또는 이 당, 국민의힘 당에서도 상당히 거리를 두고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질 겁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특검 만약에 그 당시에 특검이 만약에 발의가 됐을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국회는 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이제 대선이 12일 남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양당 캠프의 신경전도 굉장히 가열화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서로 지금 후보들의 동선 등을 놓고 왜 따라하냐 지금 서로 따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오늘 공교롭게도 두 후보의 일정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도권 일정을 소화하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주와 경남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렇게 거대 양당의 서로를 향한 주장 어떻게 보셨고 또 앞으로의 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계속해서 후보들의 동선과 일정 따라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좀 어떤 부분 주목하고 계십니까? 무슨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동선 따라가기 하고 있다는 얘기 또 처음 들어봐요, 제가. 왜냐하면은 자기 강세 지역이나 아니면 열세 지역이 있으면은 그 열세 지역에 더 많이 가서 유세하려고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또 전략 지역이 있으면 전략 지역에 가가지고 상주하듯이 가서 머물면서 선거운동 하기도 하는데 그걸 뭘 따라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영남 지역을 최대한 많이 영남 지역에서 또 TK 출신의 대통령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영남 지역에서 최대한 많이 득표하는 것이 이번 선거 승리의 관건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그 지역에서 민주당이 이전에 굉장히 열세를 기록했는데 거의 비슷해지거나 오히려 우위를 기록할 경우에는 더 많은 득표자로 압도적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럼 김문수 후보는 자기 집토끼도 단속 못하는 상황이니까 가서 영남 지역에 가서 유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영남 지역 유세 끝나고 난 다음에 와서 수도권에 와서 유세를 한다고 하면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산토끼 잡았으면 집토끼 가서 잡으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동선 따라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국민의힘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이재명 후보를 일대일 맞서는 나라고 하는 걸 좀 더 강조한다거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점점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막판이 될수록 결국은 열세인 후보가 같이 자기 진영을 자극해 나가면서 상대 후보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은 진영 결집을 위해서라도 네거티브가 필요한 거고 반명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런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가야 할 필요성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말들이 거칠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테러 등을 대비해서 방탄유리를 앞에 두고 좀 선거 유세를 하는 것을 두고 김문수 후보가 연일 공세를 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죄 많이 지은 사람은 방탄조끼 입을 것이 아니라 감옥에 앉아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날을 세웠는데 이재명 후보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목이 찔린 상대를 두고 이게 할 소리냐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뭐 양당의 그런 분위기도 그렇고요. 후보들 간의 그런 설전도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정치 테러와 관련돼서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미 뭐 이재명 후보나 혹은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이 테러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선진화되고 있고 선진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많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진영 정치 때문입니다. 양쪽의 어떤 정치인들이 상대편을 증오하게 만들고 또 혐오감을 계속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 지지자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얻기 위해서 상대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고 더욱더 SNS 등을 통해서 증오를
뿜어내는 그런 정치적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테러까지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선거 현장에서 나올 말은 절대로 양쪽 다 정치 테러는 있어서 안 된다라는 기저하에서 같은 목소리를 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김문수 후보의 지적은 전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어떤 아픔을 공감하는 거에 전제되면서 그다음 얘기가 좀 더 나왔다면 저는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가요. 두려운 건 사실 테러가 아니다. 두려운 건 민심이다. 민심이 나를 누구든 후보를 지켜줄 거다라는 패턴으로 얘기하면서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런 지금 그 테러를 가하겠다고 하는 무리들 그런 사람들은 단죄돼야 된다라는 전제가 필요해요. 김문수 후보 얘기를 하려면 그런 전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아무리 상대당 후보에 대한 어떤 이야기지만 부적절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재명 후보한테 조금 더 권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대통령 후보고 대통령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될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수준의 어떤 위협에 늘 직면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국민들도 그렇고요. 안보에 진짜 위기가 닥치고 또 우리 적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에서 얼만큼 큰 위협을 늘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조금만 더 의연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굉장히 두려우시겠지만 그 두려움을 저는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호도 더 강화해야 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하지만 본인은 좀 더 의연하게 어떤 테러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라는 의연한 태도를 가지면 국민들이 안심을 하거든요. 이 사람에게 어떤 안보를 맡겨도 되겠다. 이런 점의 지적은 사실 좀 이재명 후보한테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전체적으로 정치 테러와 관련돼서 이런 식의 어떤 공방이 벌어지는 건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배려가 없다라는 점에서는 좀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이 예. 말씀 꼭 첨언하고 싶은데요. 예. 김문수 후보가 이런 비슷한 말들을 해야 할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일종의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죄를 많이 지었다. 그리고 반명 분위기를 고조시키려고 하는 전략은 알겠으나 만약에 감옥 얘기를 꺼낼 거면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감옥에 보내라라고 말하는 게 전 순서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정치 테러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 단순히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계엄과 내란을 겪었습니다. 지금 그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당시에 야당 정치인을 연행해서 체포해서 벙커에 가두려고 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던 거예요. 그 뒤에 뭐 수집 속어 여기까지 안 나간다 하더라도요. 그랬던 사람 그 이후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였던 행태 그리고 각 기관들 정부 기관들이 보였던 모습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직도 그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들 얘기합니다. 그 어떤 일들이 더 벌어진다 하더라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국민들의 불안감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걸 마치 자기가 자기 보호를 위해서만 저렇게 행동한다고 하는 정치 공사나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 공세의 소재로 활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의 발언들을 보면요. 모든 전화를 선거 당일까지 차단하겠다. 이런 언급들도 지금 내놨는데 그러면 완전히 지금 단일화 안 하겠다. 이렇게 선을 딱 그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상태에선 단일화 할 수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단일화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이준석 후보는 그 뒤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단일화가 될 대상이라고 보통은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준석 후보 지지 의사를 누가 표명하겠습니까? 결국 김문수 후보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이제 높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본인이 단일화에 대한 일말의 미련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지금 단일화 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도 없을 거고 또 하는 순간 본인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선에 출마한다고 하는 의미 자체도 상실돼 버릴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산이라고 하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하고 맞서기도 했고 부당하게 당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그리고 내란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엄에 반대했다고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지금 자유통일당 우리 공화당의 지지를 받는 극우 세력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대동단결을 얘기했던 후보이기도 하고요. 그랬던 상대하고 손을 잡아버리면 이준석 후보는 앞으로 정치적으로 미래가 한참 더 남아있는 사람인데 여기에서 아예 국민의힘에 붙잡혀서 국민의힘에 소비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다 그럼 정치적 미래를 여기다 명운을 다 걸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15% 이상 정도의 득표율을 기록할 만큼의 자신감이 있던가 김문수 후보하고 단일화했을 때 우리가 뭔가 이길 만큼의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확신이 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가능하지도 않고 했을 때 오히려 더 소비되는 정치인으로 남을 바에는 이번엔 단일화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긋고 가는 게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같은 의견이세요? 모든 단일화는 단일화 직전까지 안 한다고 해요. 안철수 후보와 그다음에 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기억하시죠?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반대했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은 끝까지 조마조마했습니다. 진짜 안 되는 건가?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전략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점에서 단일화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순간 단일화의 효과는 반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봤을 때이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전화도 안 받겠습니다라고 하려면 만나지도 말아야 돼요. 안철수 후보가 찾아가는데 난 바빠요. 뭐 확실히 오지 마세요. 하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만나잖아요. 어쨌든 그것도 완전히 닫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 아직도 있다. 여지는 있는데 예. 다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효과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현재 지금 지지율이 갇혀 있어요. 출렁거리지 않고.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도 그래요.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도 아직도 단단이거든요. 뭐 여론조사 기간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큰 차이가 보이지 않고 두 자리 이상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 추세선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도 어찌됐든 완주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 완주하지 않는 대신에 내가 정치적인 어떠한 것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문제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게 단일화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지금은 단일화 관련한 언급을 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지지율을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그렇다면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5월 20일과 21일 양일 동안 진행된 여론조사고요. 이재명 후보 48.1%, 김문수 후보 38.6%, 이준석 후보 9.4%.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10%포인트 미만으로 좁혀졌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ARS 조사라고 하는 거 감안해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읽어야 될 것 같고요. ARS 조사는 정치 고관여층이 적극적 응답을 하느냐 여기에 이제 지지율이 움직이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전에는 ARS 조사에서 고관여층 특히 이제 보수층의 고관여층이 답변을 잘 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샤이 보수라는 말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차마 내가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일종의 좀 부끄럽다고 하는 보수층들이 존재했었는데 그러니까 선거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층들이 조금씩 응답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보수층이 결집하는 현상이 일부 나타났다. 이렇게 평가해야 할 것 같고요.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이 정도 9% 가까이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9% 정도 나왔는데 다른 조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좀 더 많이 나온 편에 속하거든요. 이것도 역시 이준석 후보도 그 보수층이 옮겨갔다고 보기보다는 적극적 응답층이 응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일단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지금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는 정도, 단일화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니까 결국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그리고 보수층이 뭔가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조금 더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좀 긴장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여론조사가 후보 단일화에 대한 필요성을 지금 많이 느끼게 만들 거예요. 왜? 지금까지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비관적이었던 이유가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더해졌을 때 이재명 후보와 격차가 어떻게 됐냐. 이게 가장 관심이었거든요. 근데 리얼미터 오늘 보시면 둘을 합치면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이재명 후보와 그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앞서거나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산술적으로도 합치면 무엇인가 되겠네라는 판단은 지금까지 주저하거나 혹은 안 되겠다라고 비관적이거나 혹은 말씀하셨던 좀 샤이한 그런 그 보수 지지층, 중도 지지층들이 봤을 때 이거 뭔가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메시지로 읽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면접과 ARS의 차이는 이겁니다. 면접은 사람이 직접 하기 때문에 나 국민의힘 뭐 대답하기 싫어요. 이렇게 회피할 수 있지만 전화 면접은 기계음이기 때문에 내가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안 부끄러워 하고 샤이 보수층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리얼미터가 ARS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추세선이 바뀌고 있다라고는 읽힐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앞으로 저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저희도 함께 지켜보겠고요. 자, 오늘 오전에요.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절박한 마음이다라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지 선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게 지금 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뉴스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학규 전 대표가 이미 한덕수 전 총리를 설득을 했었어요. 그때 한덕수 총리가 그때 아직 뭐 결심이 없었다라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한덕수 총리한테 정치를 하고 또 정치를 하려면 지금 국민의힘을 구해야 된다. 국민의힘이 구해져야 나라가 지금 구해줄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설득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틀 전 기사를 보니까 새누리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빅텐트와 관련돼서 상당히 진전이 있다라는 기사 속에 바로 손학규 전 대표에 대한 언급도 있어요. 손학규 대표도 빅텐트에 참여할 것이다. 이런 흐름들이 있었던 걸로 비춰봤을 때 손학규 대표가 참여하는 것이 뭐 급작스러운 어떤 상황은 아닌 거고 그러다 보면 손학규 전 대표는 오래전부터 이재명 후보의 문제점 그리고 민주당의 입법 폭주 이런 것들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왔던 거를 언론에 계속 이야기했으므로 당연한 어떤 결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대선판에는 별로 영향 못 미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한때 대권을 꿈꿨던 분들이 이렇게 이제 대선 공간에 때마다 나타나서 일종의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본인의 얘기를 들어주거나 이런 사람들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얘기가 개헌이 될 것 같아요. 손학규 전 대표가 제7공화국 열겠다고 얘기하고 개헌 의지를 그동안에 많이 밝혀왔거든요.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볼 때 이재명 후보보다 김문수 후보가 임기단축 개헌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점이 좀 더 어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일종의 정치 세력으로서 뭔가 빅텐트를 만든다고 하는데 의미를 부여를 하기에는 손학규라고 하는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체 대선판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 이어서 이 내용도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 정부 당시에 대통령실 출신인 김대남 전 행정관이 민주당 선대위 합류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를 다시 선언했는데 좀 이렇게 합류했다가 철회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볼게요. 일단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 계열 또는 보수 진영의 인사들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당연히 외연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좀 가려가면서 해야 된다. 이 부분도 김대남이라는 정치인이 솔직히 뭐 국회의원도 한번 해본 적도 없고 다만 대통령실에 선임 행정관 경력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후에 얼만큼 어마어마한 어쨌든 파장을 일으켰습니까? 당시에 한동훈 대표 시절인데 한동훈 대표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를 기사화해달라고 이 서울의 소리라는 그런
진보 쪽 그 좌파 매체에 청탁을 해서 공작을 했던 사람이고 또 그 공작하는 와중에 뭐가 드러났습니까? 아무런 어떤 경력도 없는 사람이 SGI 서울 보증보험에 감사로 가 있어서 저 분명히 기억나요. 민주당에서도 그 굉장히 비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데 제가 지금 기사를 봤더니 지금 선대위에 모 인사들이 이렇게 지금 변명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지금 김대남이라는 사람은 보수 진영에서도 억압을 받던 인사다.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우리가 품어 안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다가 굉장히 그 내부에서 비판이 일자 지금 이 문제는 김대남이라는 그런 사람이 민주당에서 안 받아들인데 안 받아들인다는 소식이 나오기 전에 내가 먼저 뭐 이렇게 표현해야지 이런 과정으로 지금 김문수 지지라는 어떤 뭐랄까요 포장을 한 셈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뭐 어떻게 했다라는 게 주어가 아니라 민주당이 좀 더 가려라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다 이미지가 중요한데 이런 사람마저도 데려가면서 보수의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스카우트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대남 전 행정관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일각의 그 태도에 실망을 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도 뭐 당내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입장을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당적을 가졌다거나 아니면 선대위 직함을 가졌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뭔가 제안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뭔가 대화가 오고 가는 과정에 본인이 먼저 내가 간다 뭐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었던 것 같은데요. 뭐 선거 때가 되면 일종의 뜨내기처럼 이렇게 여러 정당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민주당의 선대위 합류가 무산되니까 바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것도 굉장히 모양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어떤 제안을 하거나 서로 간에 뭔가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한다면 과거 대선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 외부에서 잘 몰라요. 그러면 그 대통령실에서 하다못해 김건희 여사 관련되는 문제나 아니면 시민사회 수석실에 있으면서 극우 유튜버 관리를 어떻게 했다거나 그다음에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접촉해서 어떤 뭐 일종의 정치적 무언가를 전략을 꾸미거나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런 게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정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또 다른 차원에서라도 선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실에 있었던 인사가 민주당에 온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의미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면에서는 아마 서로 대화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실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합류를 했을 때 민주당 내부에서 받아들이기 용인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 받기가 좀 어려웠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도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